네, 척수손상 환자 SCI 중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 감소를 많이 보이잖아요. 보통은 T12 이상 레벨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중재로는 당연히 뭐 호흡근 강화 운동이라든가 심호흡, 가로막 호흡 또는 혀인두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가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침, 훈련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경사 테이블 훈련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적응이 되어서 혈압이 이렇게 빨리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뭐냐면 틸트 테이블 훈련의 효과 또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틸트 테이블에 있으면 훈련을 하면서 전신 기능 재조절을 할 수가 있고 순환계통의 긴장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배변을 촉진시키고 요로 결석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 이상 이제 경사 테이블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휠체어 훈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재로는 이제 다리 들어 올리기라든가 붕대 감기, 복대 착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노믹 디스리플렉시아,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이라고 해서 보통 T6 이상 레벨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증상으로는 뭐 두통, 발한, 섬액, 발작성, 고혈압 등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재로서 이게 불편함을 제거해주면은 이거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립 자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카테터 그거를 한번 풀어준다거나 그다음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손톱이나 발톱 그 상태를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약물로서 혈압 내림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파스티시티. 자, 스파스티시티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스파이널 샷 끝나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6개월 안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1년 후부터 좀 안정이 됩니다. 자, 중재로는 정형외과적 접근으로는 근육끼리 연장술이 있겠고 그다음에 신경외과적 접근으로는 신경차단술이라든가 신경근절제술을 통해서 스파스티시티를 낮춥니다. 네. 그래도 아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SCI가 가장 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성 골화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뼈가 자라나는 것인데요. 특히 골반,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어깨, 팔꿈치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중재로는 약물이죠.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대칭적인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성 방광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반사성 방광이다. 그러면 이제 방광 용량이 적고 불수의직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이완성 방광일 경우는 방광 용량은 크고 잔유량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 S2에서 4 이하 레벨일 때 이게 생기죠. 자, 일단 중재로는 크레들, 즉 주먹이나 손바닥을 배꼽 1인치 하방에 대고 총골 쪽으로 꾹 눌러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샬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배변 보는 것처럼 힘을 주는 걸 발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진과 함께 타임드 보이딩을 하게 됩니다. 즉 시간 타임을 주고 그 시간대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 이제 치골 상부를 손끝으로 빠르게 가볍게 두드려서 복부근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 자세가 있어요. 침상 자세는 2~4시간마다 한두 시간마다 이제 체위 변경이 있고 올바른 자세로는 어깨 벌림, 어깨뼈 내림, 팔굽 편을 유지시켜 줍니다. 네, 관절 운동으로는요.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근육 탄성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 혈관의 역동성, 혈액순환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고요. 특히 그러니까 SLR이죠. 할 때는 100도 정도는 가능해야 휠체어에 앉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샷, 척수 순격이죠.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AROM
그리고 만약에 구축이 발생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단종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죠. 대표적인 근육은 앞 독리근, 세라투스 안테리어 등 넓은 근, 그리고 큰 가슴근, 돌림근, 띠근, 위팔 세갈래근 정도는 강화를 해줘야지 휠체어를 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몸을 트랜스퍼 할 때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침상 및 매트 운동으로는 그 근력, 운동성, 균형, 속력 발달, 목발 보행 위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동 훈련은 미끄럼판, 즉 슬라이딩 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순서는 휠체어를 먼저 잠가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매트 가까이 대고 팔걸이를 제거한 다음에 미끄럼판 위치를 놓고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그 동영상으로 보셨죠?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시면 휠체어 훈련이 있습니다. 요 레벨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L3다 그러면 혼자 목욕 가능하고요. T1 레벨 이하다 그러면 그 휠체어 옮겨타기 동작, 화장실, 침대, 자동차 자립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C7이다 그러면 옮겨타기 동작 가능하죠. 왜냐하면 트라이셉스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를 다 펴줄 수 있다는 거예요. C6는요. 슬라이딩 보드 이용하면 돼요. C6는 리스트 익스텐서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이 신전되는 편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만 사용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딩 보드를 이용하면 되고요. C5 정도는 보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못하고요.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 훈련은요, 평행봉을 지나서 이제 목발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4점 보행, 2점 보행, 발끌기, 뛰기, 건너뛰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할로, 목 부위, 골절이 있을 때는 할로를 쓰는 데고요. 가슴, 허리, 엉치 부조기는 T 레벨이라든가 L 레벨 손상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척추 손상에 따른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벨별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T12에서 L1, 2, 그 레벨에서 그 완전 아래 양다리말 파라플레지아일 때 어떻게 한 초기에는 DVT라 그래서 Deep Venous Thrombosis 형성이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지에 그 혈액에 그 막히는 거잖아요. 혈액 흐름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감각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욕창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욕창 방지가 필요하고 또 팔 근력 증가, 팔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리 혈액 순환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RM 유지, 호흡 기능은 원래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요도 감염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PROM은 보통 3에서 6주간 2 times a week로 하시면 되고요. 손상 6주나 8주부터는 팔 운동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8에서 12주부터는 척추를 수직으로 해서 자꾸 이제 체중 부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체중 부하 단계라는 것은 이제 그 매트 운동부터 실시해서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그 휠체어 사용을 위한 기능 훈련, 보조기 착용 후 평행 복내 보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불완전 아래 양다리 마비라 해서 T2 레벨에서 L2 똑같지만 불완전일 때에는 피부가 무감각하고 방광 반사의 수위적 조절이 되지 않고 배뇨 조절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엉등관절 그 굽힘, 몽근, 아래 배근 이완성 마비를 보이고 다리 종아리 근육은 경련성 마비를 보입니다. 완전 위다리 그 양다리 마비, 즉 T3에서 4 파라플레지아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동통과 척추가 불안정해서요. 엉덩관절 운동 범위는 넓게 해주는 게 좋고 팔과 머리 사이 운동은 제한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척수 샥 초기에는요, 그 보통 폐의 환기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래를 잘 못 뺐습니다. 그래서 체위 배단법을 4시간 간격으로 그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국소 호흡 운동도 그 실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체중 부하 단계는요, 기립성 저혈압 보이면은요, 틸팅 테이블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완전 위 양다리 마비 T3 폰데이즈 부분 손상이다. 이럴 경우에 초기에는요, 손상 부위 이하의 호흡 기능, 그 다음에 방광 반사, 운동 및 감각 상실을 보입니다.
그래서 충격 기간에는 감염이라든가 기형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 시에 종아리의 정확한 자세 유지와 침대에서 좋은 자세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체중 부하는요, 그 기립성 저혈압을 주의해야 되고, 몸통 불안정으로 자세 불량과 호흡 기능의 저하를 보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팔다리 마비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그 최배단법을 해줘야 돼요. 가래가 많이 발생해서 특히 손가락 굽힌근의 기능적 길이 유지를 해줘요. 구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손가락 특히 많이 신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기 착용으로 연부조직 길이 유지, 보조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는 목뼈 보호대 사용해야 되고, 틸팅 테이블은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보제하기 위해서 아랫배와 아랫가슴을 압박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기구를 이용한 치료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주 1교시 복습 및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서 안 했던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상성 뇌손상이면 뭐예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뇌를 다친 경우에 사고로 보통은 그 비율을 보게 되면요. 낙상 때문에가 28%, 자동차 사고로 해서 20%, 어딘가에 부딪혀서 19%, 그 다음에 폭행에 의해서 11%, 그 다음에 기타 22%인데요. 낙상 사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인 우리 뇌손상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머리 골절 상태에 따라서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 로 구분을 하고요. 뇌손상 영역으로 구분을 할 때는 국소성이냐, 확산성이냐, 그리고 뇌손상 속도로 봐서 교통사고를 나는 것은 굉장히 빠른 뇌손상이라고 그러고요. 낙상에 의한 것은 느린 뇌손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레고스 혼수 척도로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때는 이 사람 뇌손상이 경도다, 중증도다, 중증이다 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 과정 기간을 기준으로 봐서는 1차 손상이냐 2차 손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59페이지요. 그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로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국소적이냐 확산성이냐잖아요. 했잖아요. 자, 국소적이라는 것은요, 그 타격 부위만 손상을 당한 거고, 확산성이라는 것은요, 디퓨즈라 그래서 감속에 따른 물리적 파열, 뇌들보, 위쪽 손의 다리에서 호발하고, 팔다리 자세와 그 자율신경 이상 기능까지 동반을 하게 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경도, 중증도, 중증 또는 식물인간 이렇게까지 구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외상성 뇌손상 중에 경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충 그 뇌진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ncussion. 그래서 짧은 의식 소실이 30분 안에 의식이 돌아오면 되는 30분 안에 의식이 돌아오면 그 마일드 경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차적 축삭 손상 때문에 그렇고요. 그 글레고스 혼수 척도가 13점에서 15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소신경학적 증상은 없고요. CT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증도는요. 글래스고 그 혼수 속도로 보시면 9에서 12점이고 외상 후 기억상실이 1시간에서 하루 정도 기억상실을 보일 경우입니다. 중증도는 의식회복이 돌아왔지만 명확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글레고스 혼수 척도가 8점 이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은요. 글레고스 혼수 척도 5점 이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5점 이하고 수면, 각성, 입맛 다시기, 하품, 통증 자극의 회피를 보이고요. 하부 뇌조직의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분류하는 것 중에 전단력에 따라서 1차적 손상이나 2차적 손상으로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그 1차적 뇌손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뒤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머리를 그대로 가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COUP이라 그러거든요. COUP 타격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속 손상이라 해서 이 타격 손상 COUP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쿠데타를 말합니다. 이게 쿠데타가 이제 원래 불어에서 왔는데 정부를 한 방 먹이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감속 손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받은 그 부위의 반대편에 타격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변형은요, 그 머리의 밀착 구조의 통합성 파열과 기형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차적 뇌손상은요. 머리뼈 손상, 머리덮개 손상, 뇌내 손상이 있습니다. 머리뼈 손상 중에서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특히 뇌바닥 골절, fracture of cranial base 쪽에 만약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요. 갑자기 뭐 코나 고막 이런 데서 눈, 코, 뭐 구멍이랑 구멍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구리 눈 징후라 그래가지고요. 그 라쿤 아이라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빨갛게 되고 눈 주위에 이제 출혈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배틀 징후 이런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엑스라이 상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덮개 뇌내 손상인데 머리 덮개는 뭐 표피박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뇌내 손상은 뇌자상과 그 다음에 확산성 뇌손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확산성 뇌손상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diffuse cerebral injury라고 해서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며 감속, 가속, 회전력까지 더해져서 사고 당시 의식 소실과 관련되고 치매의 원인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축 퍼지는 확산되어지는 거니까요. 손상이. 자, 이번에는 2차적 뇌손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 뇌손상에는 부종, 그 다음에 출혈, 감염, 뭐 압박으로 인한 뭐 발작, 그 다음에 허혈, 그리고 그 뇌이탈 이런 게 있습니다. 부종은요, 뇌혈류 증가 및 머릿속 압력 증가로 인해 가지고요, 산소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 정맥이 폐색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TBI 분류는요. 아까 글래스고 손상 척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눈뜨기, 운동, 언어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요. 눈뜨기는 이제 자발적으로 많이 눈을 뜬다. 그러면 4점. 그리고 눈을 뜨세요라고 구두 명령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면 3점. 통증에 의해서 아프게 했을 때 눈을 뜨게 되면 2점. 눈뜨기 반응이 전혀 없었는 1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운동 반응에는 이제 환자분 보고 물어보죠. 손가락 2개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에 잘 따르면 6점.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5점. 통증에 대해서 움츠리는 반응만 보이게 되면 4점.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굽힌 반응을 보면 3점.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딱 몸이 다 펴지면 2점. 그리고 운동 반응이 전혀 없으면 1점. 이렇게 나타낸 점수를 여러분 줄 수가 있고요. 언어 반응으로서는 올해가 몇 년도예요? 만약에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5점,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4점, 부적절한 대화할 때는 그러니까 동문서답할 때는 3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막 낼 때는 2점, 그리고 전혀 없을 때는 1점. 이렇게 해서 글래스고 혼수 척도를 점수를 매겨 봤을 때 아까 경도 뇌손상이 이게 컨커션이잖아요. 13에서 15점. 예, 아까 얘기했던 거 뇌진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점 이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식물인간 상태라고 말씀드린 거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글래스고 혼수 척도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결과 등급 척도, 란초, 로고스 인지 기능 단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갈베스톤 진압력 및 기억력 상실 검사, 라파포트 장애 등급 척도가 있어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래스고 결과 등급은 척도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중정도 장애, 그 다음에 중증 장애,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그리고 사망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낮을수록 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라파포트 장애 등급은요, 점수가 이렇게 총 29점으로 해서 뭘 보냐면 각성 상태, 인식 반응, 자주 활동, 인지 활동, 타인에 대한 의존, 정신 사회적
그 적응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 주시게 되면 되군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란초 아미고스 인지 기능 단계.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중간에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165페이지인데요. 자,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1번에서 10단계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떤 자극을 해도 아무 반응 없는 거. 그리고 2단계는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증 자극에 대해서 반사 반응. 뭐 그렇지만 목적 없는 반응이죠. 그다음에 3등급은 어때요? 구소적인 반응으로서 localization response 그래서 통증 자극에는 회피 그래서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사람과 물체를 볼 수는 있어요. 주먹 쥐는 것은 간단한 명령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가 3단계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좀 외우기 쉽죠. 그다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혼란하면은 4, 5, 6단계거든요. 혼란인데 4, 5, 6인데 불안한가냐, 부적절하냐, 적절하냐, 그걸로 이제 4, 5, 6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는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이때 많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고 고조된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맞죠? 그다음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뭐 명령은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기억과 선택적인 집중은 손상되고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사용이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적절하다는 말은 뭐예요? 혼란스럽지만 적절하다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 목적 지향적인 반응은 보이지만 외부의 지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시키면 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과 집중력은 이제 증가하고 30분 정도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6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7단계는요, 습관적이고 적절한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그 혼란은 없어요. 6단계까지 혼란이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일상적인 그 습관들도 수행할 수 있으나 부자연스럽고요. 판단 능력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8, 9, 10은요. 목적 있는 거예요. 목적 있는 반응인데 8단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어 흥미로운 과거에 대한 회상은 가능해요. 그래서 진압력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적절한 반응이 9단계에서는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 10단계는요. 자연에 적절히 반응하고 시간의 지연을 보이지만은 보상 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거를 시켰을 때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보상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갈베스톤이에요. 갈베스톤 진압력 및 기억 상실증 검사는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진압력은 뭐예요? 사람, 장소, 시간이죠. 그에 대한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으면 갈베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뇌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임상 양상으로는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게 이제 스파스티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뇌성 경직으로 다리 평근의 경직이 덜하고요. 경련 발생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스파스티시티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그 뇌졸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설 수가 있잖아요. 뇌졸중인 경우에는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서는데 아니면 보행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이 외상성 뇌손상에서는요. DVT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딥 베너스 스롬보시스, 그러니까 정맥 혈전이죠, 그렇죠?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예, 감각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운동 조절 손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인지 손상,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삼킴 장애, 행동 장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요, 땅구 뼈대기, 그다음에 스파스티시티,
그 다음 에필립시, 간질이죠. 그 다음에 물레증 이런 게 있고 기립성 저혈압, 폐렴이 80%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대사작용 증가로 에너지 소모가 증가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급성 혼란 상태로서 그 중추신경계 대표적 문제로서 필수적 생력학적 과정이 차단되고 장기간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는 인지장애를 보이는 게 바로 급성 혼란 상태입니다. 예, 너무 힘들죠. 자, 요거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남았습니다. 예, 166페이지에서 1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란초로스 아미고스 인지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치료 목표와 물리치료 중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 2, 3단계 아주 이제 낮은 단계는 에서는요. 그 2차적 손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구축 방지 뭐 이런 거, 욕창 방지. 이런 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절의 가동성 증진이라든가 자세 조절 능력을 증진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중재로서는 다양한 감각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체위 변경, 그 다음에 안전 자세 운동, 그 다음 가족 구성과 이제 보호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이 환자가 누운 자세가 중요한데요. 특히 뇌졸중 환자는 어때요? 옆으로 눕는 게 많이 눕히지만 이 뇌손상 환자는요. TBI 같은 경우는 프론 자세나 사이드 라인이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긴장성 미로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4단계. 4단계 할 때는요. 관절 가동성 유지라든가 지구력 향상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흥분된다는 상태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예방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환경의 일관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르기, 이동 훈련, 휠체어 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 6단계에서는 이제 혼란이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요 반응 단계잖아요. 이때는 신체 조건화 증진이에요. 그래서 균형, 보행, 가동성 이런 거 중요하고 이거를 위한 중재로는 발달 순서에 따른 기능 훈련, 그 다음에 트레드밀 훈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생체 대먹인 훈련, 바이오 피드백 훈련,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때 5, 6단계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CIMT, 강제 유도 운동 치료, 그 다음에 이중 과제 훈련, 안전에 대한 훈련. 이때 이제 운동 학습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피드백.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피드백. 이때 5, 6단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7, 8, 9, 10단계에서는요. 그 기능적 움직임의 증진. 그리고 균형 자세 조절 능력.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관찰 정도는 이제 감소해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독립적인 일상생활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낮은 수준의 관리에서 하는 거하고 그냥 5, 6단계에서 하는 거 이제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적어놓은 부분에 좀 초점 맞춰 주셔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누면은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1, 2, 3단계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무반응이고 일반적인 반응, 국소전 반응을 보이는 곳인데요. 침상 자세죠. 프론 사이드 라인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 기억나죠?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낮추고 원시 반사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각을 너무너무 많이 다양한 감각을 주라고 했던 거, 예, 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거를 주면 되고요. 그림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ROM 운동. 큰 관절에서 작은 관절 순서로 하시면 되고요. 앉은 자세 훈련. 기억나죠? 아까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가족 교육이 있다라고 했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4단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흥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폭발 예방과 자신의 행동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주의 집중력 훈련 이런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구르기, 이동 훈련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4, 5단계에서는 혼란 부적절한 반응 또는 혼란 적절한 반응이잖아. 이 단계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 피드백, 생체 대먹임입니다. CIMT. 여기 들어가면 4, 5단계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행 훈련 이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피드백 했고요, 아까 전에. 그다음 이게 있고 그다음 인지 훈련 입안 운동 증진이에요. 그래서 뭐
입술 아래턱을 압력을 주게 되면 턱당김이 촉진이 되고요. 얼음 막대기로 자극을 해주면 딸기가 이제 촉진이 됩니다. 주로 주의 집중력 이런 훈련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에서 10단계는 이제 적절한 반응 수준을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적,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실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해주는 게 바로 이 2단계입니다. 이때 뭐 회전칼, 점시 방어대, 그다음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일상생활로는 뭐 돈 관리라든가 뭐 식사 계획 이런 거. 사회적으로는요. 그 듣기 기술, 주고받기 피드백, 그다음 지역사회 쇼핑 뭐 이런 거 훈련시켜 주면 됩니다. 그다음 172페이지 보시게 되면 물리적 인자 치료로는요. 초음파 자극 치료 FES로 푸트랍이 있으면 그 페로니안 널브 쪽에 이렇게 붙여줘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직이 있다, 그러니까 스파스티시티가 있다, 그러면 맥동 전류를 써주면 됩니다. 냉치료, 뭐 수중 물리치료가 있고요. 보조도구 사용하는 거로는 보조도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활동 훈련의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요거 별표. 자, 첫 번째 뭐냐면 공간 지각 능력은 장애 인지를 증진시켜 주고요. 문구나 뭐 그림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장애라든가 인지를 증진시켜 주고요. 행동학적 훈련은요. 동작 통합 재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